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게 이제 데이터를 보는 것들이 예탁결제 환 데이터를 조금 봅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투자했는가 봤는데 TQQQ라고 하죠. TQQQ. 네. 이게 나스닥 100을 3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상품인데 이게 올해만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6,100억 정도 투자를 하셨고요. 와, 이게 1등이면 가장 많이 산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가장 많이 샀고 네. 사실 근데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것들이 보통은 S&P 500이랑 나스닥 100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시장의 조정이 받는 순간 QQQ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가 조금 많이 늘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 했을 때 예전 경험을 생각하면 급락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일정 부분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나스닥 100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약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TQQQ에서 조금 그냥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 조금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곱하기 3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인가는 곱하기 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곱하기 7까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 올라가면 무조건 좋죠. 3배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3배로 움직여서 최근과 같은 계속 지속적인 상승장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조정을 2번밖에 안 받았습니다. 올 3월달 봄에 한 번 받았고 최근에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 이슈 있어 나와서 지금 8, 9월에 한 번 받은 게 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쪽만 생각하시다 보면 사실 좀 위험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지수가 1000에서 500이 빠지면 다시 1000이 되는 걸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곱하기 3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10%씩 계속 빠지게 되면은 100원이었던 게 17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 17원이 다시 100원이 되려면 시장이 다시 원상복귀 됐다고 해서 복귀가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쪽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곱하기 3을 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본부장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네. 실제로 제 계좌에서 다 이제 한 번씩 투자를 해보거든요. 아, 네네. 미국은 또 하필 3배짜리가 있으니까 3배짜리가 있습니다. 아, 뭐 미국 시장 우상향 하는데 한번 네. 3배 베팅해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냅두면 되는 거 아니었는데 정말 떨어질 때 그리고 변동성이 클 때 녹아내리더라고요. 네, 반대 방향이 살짝 나왔을 때는 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실 우리 투자는 해야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시고 네네. 이 채널 그래서 보고 계신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알고 있는데 주식이 어렵다 음. 그런 분들한테 ETF를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ETF를 왜 편하게 좀 보시냐면 사실 어느 정도 걸러져 있어요. 저희가 ETF를 만들 땐 통상적으로 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요. 전기차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매출이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기사와 리포트를 검색했는데 가장 상위에 나오는 애들 30개만 묶자 뭐 이런 식의 원칙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직관적으로 나는 지금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 투자처로서는 적당하다라고만 판단하시면 쉽게 투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셔서 뭐 그 중에 어느 종목이 좋고 뭐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보다는 BYD가 요즘 낫고 뭐 이것까지 보시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가 상당히 좋은 수단이다. 저희 그룹 대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이 10개보다는 나 요 2개만 따로 해봐야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식사 중에 말씀 나누는 것 중에 공감 가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식을 2개만 사서 투자하시게 되면 또 그게 계속 그것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 올랐네, 떨어졌네, 이 종목이 뭐 어떻게 됐네, 왜 떨어졌지, 너무 비싸게 샀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ETF는 사실 그런 고민에서는 한 발짝 정도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2차전지, 내가 바이오 그런 기술에 대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거나 한 발짝 정도 물러설 수 있는데 주식을 한 개만 딱 들고 계시면 상당히 조바심도 나고 뭐 이렇게 자꾸 보시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침 ETF는 재미없다. 그렇죠. 개별 종목 대비 수익률이 좀 낮다. 네. 그래서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종목이 최소한 10개고 통상적으로 30개 이상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상한가 30%가 가도 10%밖에 안 되면 3% 정도의 수익밖에 이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작아서 아마 재미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ETF 장점이 딱 그건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실예로 올 4,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2차전지 하면 세 개의 종목이 딱 떠오르시죠. LG화학이 있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 개입니다. 근데 이게 4월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죠. 여기서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영어권 분쟁이 있어서 이거를 미국 무역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줬어야 돼요. 근데 그때 4월 며칠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LG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약에 개별 주식으로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환호하셨겠죠. 네. 그렇지. 이렇게 네. 잘 될 거야. 반대로는 근데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날 이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저희 KRX 2000년 ETF 보면 이 세 종목을 25%씩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ETF는 어떻게 됐냐면 네. SK이노베이션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대부분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LG화학을 가지고 계셨던 만큼은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 정도의 수익은 내가 누릴 수가 있었죠. 다만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물론 지금 SK이노베이션 다 좋아졌습니다. 네. 좋은데 뭐 다 해결도 됐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개별 주식에서 올 수 있는 오르냐 떨어지냐의 어떤 하나의 주식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혹시 본부장님 자산 운용에 계시니까 네네네네. 궁금한 게 네. 통계적으로 혹시 네.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ETF 투자하는 고객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제 경험상으로는 ETF 쪽의 승률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근데 수익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높으신 분은 뭐 정말 높고. 높은 거고 또 진짜로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개별 주식은 조금 안 좋으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승률 네.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확실하게 ETF 쪽이 높다. 그러니까 확실히 ETF에 담겨 있는 종목들 자체가 네. 그래도 역시 기관들이 어떤 원칙이나 그렇죠. 엄격한 네. 기준을 갖고 네. 한번 걸러냈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도가 낮아지는 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 200 같은 종목은 200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뭐 게임이다, 바이오다 하더라도 가장 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리스크 해지를 일반 투자자분께서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글로벌 큰 손들은 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글로벌 테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에 글로벌 위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환경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글로벌 큰손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이제 보통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얘기하는데 뭐 비전 펀드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투자되는 것들도 다 이런 쪽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클라우드라는 것들 자체가 엄청나구나. 또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나오게 되면서 제페토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지 못했는데 너무 핫하니까. 네, 제페토 요즘 저희 직원들도 막 제페토 하면서 해요? 예. 요즘은 그런 저희 회사의 회의는 아니지만 네네. 웹이나 이렇게 좀 세미나 같은 것도 제페토를 통해서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에도 뭐 2천억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의 뭐 기사 등을 통해서도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BEV 뭐 이거 사실 벤처 펀드긴 한데 네. 최근에 이제 영국과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5.5조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겠다 이런 기사들이 있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들도 다르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있고 코로나에서 저희가 느꼈던 것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큰 손도 똑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좀 친환경과 혁신 기술 그게 이제 메타버스는 조금 다르게 거기에는 모든 기술이 응축돼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반도체도 필요하고 플랫폼도 필요하고 컴퓨팅도 필요하고 그 안에 결제를 하려면 또 핀테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들 근데 여기에 또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SEC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선물했지만 이게 만약 결제 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또 관련된 또 다른 것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큰 손들도 전부 다 옮겨가고 투자처를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2022년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조심스럽게 키워드를 한번 여쭤보고 키워드. 싶습니다. 아. 네. 22년 키워드는 제가 여기서 처음 BBIG가 네. 언제였냐면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아, 딱 1년 네, 전이군요. 10월 제가 기억하는 7일인가 8일이었거든요. BBIG라는 ETF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K-뉴딜이라고 해서 발표해서 BBIG가 나오고 이거에 따른 것들이 나왔던 게 정확히 1년 전입니다. 근데 BBIG가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이것도 되게 신선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죠? 네.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요. BBIG는 맞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요 네 가지의 BBIG를 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친환경에 친환경. 빠졌죠. 예, 예. 그래서 이 친환경이라는 말은 올 초부터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바이든 정부가 오면서부터 친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제 글로벌리 사람들이 인식 자체도 앞으로 환경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고 그게 6개월 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2022년도의 키워드는 BBIG도 맞죠. 그리고 친환경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가지고 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메타버스 안에 조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메타버스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가 그냥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할 만큼 모든 게 발전돼 있어야 돼요. 제2의 세상이네요. 그렇죠. 제2의 세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핸드폰에 앱이 하나가 된다고 메타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앱과 이 앱이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제페토에 들어가서 어느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들어가서 만나서 게임도 하고 이러려고 하면 그러려면 엄청난 하드웨어의 발전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는 반도체의 발전도 필요한 거가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그 안에는 엊그저께 상장한 또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큰 프레임 안에 모든 것들이 혁신 기술이 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플러스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드렸지만 메타버스가 이제 사실은 지금 국내 메타버스 ETF가 출시는 됐어요. 네. 근데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게 어떤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보면 네. 잘 될 것 같은 기업은 넣었어요. 근데 아.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음.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메타버스와 완벽히 뭐 아. 매칭이 될까? 이거에 대해 의구심은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메타버스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고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메타버스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메타버스에 대한 ETF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혁신 기술, 진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라고 느껴지는 게 내년, 내후년이면 정말 더 빠르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게 뭐 저희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김에 네. 친환경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죠. 해주시는데 네네네. 반대 의견은 이런 거죠. 이게 실체가 있냐? 그러니까 주식이 아무리 유망하다고 해도 돈을 못 버는 기업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투자가 맞느냐?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작은 소형주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나의 비즈니스 속에 각각의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들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반대로 유망한 것도 있지만 국가 관점에서 좀 신흥국 그 중에서도 네, 중국이 네. 뭐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또 이걸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중국 투자를 봤을 때는 딱 두 가지 관점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정책.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기차 시장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규제, 예를 들어서 생산한 거에 몇 프로는 전기차로 해야 돼.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 네. 사실 또 가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또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나 정책이 나오면.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국 인구에 점점 더 예전에 한 명밖에 못 낳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신약 산업입니다. 사실 신약 산업의 1위가 미국이지만 2위가 중국이에요. 저희가 중국 약을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실제 네. 그렇고요. 임상실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상실험에 있어서 가장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한다 이게 아니라 네.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약 자체의 커버리지를 엄청나게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사실은 중국어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나온 규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윈한테 뭐 알리바바 뭐 이렇게 규제하고 이게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유들이 빠르게 풀어내고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빠르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성장통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는 뭐 개인정보 유출이 다 되기 시작하고, 고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산재 보험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씩 규제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정 부분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에 대한 성장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중국의 성장 동력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꼭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중국에 대해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좀 밀어주는 그렇죠. 산업들 네, 그걸 좀 네.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 네. 사실 차이나 전기차랑 바이오 말씀드렸지만 네. 반도체도 엄청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스토리에는 또 미중 갈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 그 중국 반도체에 대한 게 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반도체도 놓지는 않을 거예요. 놓을 수 없는 산업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사실 알리바바도 이번에 네. 자체 칩 만든다 그러고 네. 중국에서 반도체 자급자족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국 정부가 놓지 않는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을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놓을 수 없는 산업은 대외 위기가 와도 예. 길게 봤을 때 괜찮을 수 네. 있으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유망받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제 2022년에 네. 어느 쪽에 좀 투자 비중을 높인다거나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인플레이션이다. 요즘 뭐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슬로우플레이션이 이제 뭐 경기 회복 속도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네. 그러면서 11월 달부터는 파월이 뭐 이제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뭐 금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조금 이제 조정을 해가면서 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미국과 신흥국과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자면 일단 G2는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어떠한 관점에서든지 미국이 맞다, 중국이 맞다가 아니고요. 그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그 두 나라의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두 나라의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신흥국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나라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또 계속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사실 금리도 이제 올라갈 거고 어느 정도 테이퍼링을 할 거고 다만 여기서 이제 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좀 보여진다고 했을 때 신흥국에 대해서 눈을 좀 돌려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상 편하게 부자 되는 법 ETF 책을 써주신 이승원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책에 ETF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 담겨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